5, 4, 3, 2, 1.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라오병원의 이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손 봐드리겠습니다. 1탄에 이어서 오늘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아쇠 손가락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팔꿈치에 좀 흔한 질환 중에서 흔히 팔꿈치 아프다고 또는 엘보 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테니스 엘보 또 골프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좀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즘 또 각광받는 치료 중에 하나인 PRP라고 자가 체열을 이용해서 혈소판을 추출해서 주사 놓는 방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촌 서울라오병원에서 이제 손 상담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나왔고 정형외과 전문의 및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테니스 엘보 또는 골프 엘보란 병은 우리나라 말로는 또 외상가염 또 내상가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상가염은 영어로 하면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테니스 엘보란 병입니다. 내상감은 반대로 메디알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정해진 건데요. 팔꿈치를 보시면 이제 안쪽, 바깥쪽 근육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근육의 역할은 주로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펴주는 신전근이라는 근육이 바깥쪽에 붙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근육은 반대로 주먹을 이렇게 쥐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굴곡건 이런 심줄이 안쪽에다 있습니다. 그 근육이 안쪽 바깥쪽에 위치하고 각각 심줄이 돼서 팔꿈치에 좀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안쪽 바깥쪽에 그 부위에 이제 심줄에서 붙게 되는데 이제 심줄의 과사용, 그러니까 손을 좀 많이 쓰거나 반복적으로 좀 많이 쓰거나 또는 가벼운 외상들,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특히 골프를 치다가 뒷땅을 쳤다든지 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 근육이 손상받는 것보다는 심줄이 뼈에 붙어있는 이 부위, 각각 부위에서 심줄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심줄이 손상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치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상 심줄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손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치유 실패가 되고 심줄 자체가 다른 심줄로 다른 조직으로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변성이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을 방금 말씀드린 외상가염 또 내상가염이고 또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를 뜻하게 됩니다. 증상은 일단 팔꿈치가 당연히 아프겠죠. 대부분 팔꿈치 아프다고 오시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쪽이 아픈 거를 내상가염이라고 말씀드렸고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깥쪽이 아픈 거를 테니스 엘보 또는 외상가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육 쓰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통증은 이제 외상가염 같은 거, 테니스 엘보에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쭉 펴고 손목을 위로 이렇게 올릴 때, 이 근육을 사용할 때 아까 손목을 올리는 근육이 이쪽 바깥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릴 때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요. 특히 제가 그 저항을 이렇게 주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위로 힘을 주세요 하면 심한 통증을 팔꿈치에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상가염 또는 골프 엘보는 똑같이 팔을 펴고 주먹을 쥐고 손목에 구부릴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저항을 이렇게 주고 잡아 당겼을 때 이제 심한 통증을 안쪽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임상적으로 일단 이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팔꿈치가 아프다 하고 오신 분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상가염,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단은 이제 임상적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엑스레이랑 초음파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팔꿈치 이제 엑스레이 촬영인데요. 이쪽이 바깥쪽이고요. 이쪽이 안쪽이 됩니다. 바깥쪽에 이제 약간 아픈 게 테니스 엘보로 말씀드렸죠. 안쪽에 아픈 거는 골프 엘보로 말씀드렸고요. 이 초음파 경우는 테니스 엘보 환자의 사진입니다. 바깥쪽 그 팔꿈치 사진 그 부분을 초음파 검사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뼈가 되거든요. 이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여기 엑스레이 보면 여기 둥그렇게 요골두라고 하는 이 부위가 보이는 거고요.
여기 위에 선으로 이렇게 또 하얗게 보이는 거는 심줄이 붙는 부분, 제가 외상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엑스레이 보면 여기에서 이런 이 부위가 외상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심줄이 붙는 곳이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석회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게 되거든요. 석회가 있는 경우는 심줄에 손상을 받고 석회성 건염이 생긴 경우에 통증이 되게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엑스레이에서는 석회가 있는지 또는 뼈나 관절의 다른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초음파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이 심줄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뼈 구조고요. 여기 위에 이제 붙는 게 심줄이거든요. 정상적인 심줄의 색깔은 약간 밝은빛 또는 회색빛으로 약간 물결 튀듯이 꼬불꼬불꼬불 오는 게 정상적인 심줄의 모양입니다. 근데 심줄이 손상을 받고 변성이 되게 되면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부위에 좀 어둡게 보이는, 잘 보이시나요?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심줄의 손상을 받고 변성이 된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여기 이 부위, 여기 검게 된 부분, 어둡게 된 부분이 심줄이 변성이 되고 손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엑스레이랑 초음파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MRI 같은 경우를 찍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전 목적으로 보통 찍게 되거든요. 이 사진은 MRI 이제 촬영한 건데 마찬가지로 바깥쪽 테니스 엘보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정상적인 심줄의 색깔은 이 안쪽 심줄을 보듯이 약간 검은색, 어둡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심줄의 색깔인데요. 이 바깥쪽 이 부위를 보면 심줄이 정상적으로 오다가 뼈에 붙는 부분에 하얗게 변속이 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줄이 손상을 받고 이제 좀 약간 이분은 부분 파열까지 된 상태거든요. 변속이 되고 심줄이 손상을 받은 MRI 사진을 보여주신 거고요. 이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다른 보존적 치료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뭐 주사나 다른 뭐 수술적 치료가 아닌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물리 치료 등등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를 맞는 주사요법들이 있겠습니다. 주사를 맞는 또 여러 가지 그 주사제들이 있거든요. 종류들이 있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릴 PRP라는 그런 치료법 또한 주사 치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치료로 이제 반응이 전혀 없다,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를 하면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좋으나 물론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심줄의 손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과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란 병 자체가 그 과사용 많이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치료는 손을 좀 덜 써야 됩니다. 물론 다들 뭐 일하시는 게 있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덜 쓰기가 되게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최대한 덜 쓰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해 주는 게 치료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식 또 온찜질 또 물론 도움이 되겠죠. 물리치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과사용하지 않기 최대한 덜 쓰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는데 소염 진통제란 약이 이제 뭐 생각하면 진통 효과만 있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소염 진통제는 순수한 진통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소염작용, 그 염증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아까 변성된 심줄에 염증이 줄어들면서 또 회복을 더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 드시는 거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이제 먹는 방법에 따라서 먹는 약을 쓸 수가 있고요. 뭐 패치, 뭐 여러 가지 패치 붙이는 걸 쓸 수도 있고 바른 젤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치료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손상을 받은 심줄은 항상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만 이제 흉터가 생기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치료가 같이 하는 보존적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스트레칭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환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이걸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상가염 스트레칭 밑에 QR코드가 보이실 거고요. 내상가염 스트레칭 밑에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찍으시면 저희가 이제 제작한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번 이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저장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각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상가염, 아까 말씀 테니스 엘보에 대한 스트레칭은 아까 바깥쪽 근육을 좀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스트레칭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델 하시는 거 보시면 팔꿈치를 좀 피게 되고 살짝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을 자꾸 잡아당기는, 당겨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있는 스트레칭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통증이 심한 환자는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을 만큼 한도 범위 내에서는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증상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력을 좀 늘려주는, 바깥쪽 근육을 좀 키워주는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바깥쪽 신전근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맨손으로 주먹을 밑으로 내렸다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런 스트레칭 플러스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가벼운 물병 같은 걸 잡고 운동을 해주시고 결국 1kg 정도 되는 아령까지 들고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옆으로 이렇게 신전하는 근육입니다. 아까는 손을 이렇게 놓고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약간 옆으로 돌려서 90도 정도 세워준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마찬가지 신전근의 일부를 또 같이 단련시켜주는 근육 운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익숙해지시면 물병을 잡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지시면 1kg 정도 아령을 잡고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1kg 정도 아령을 잡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마찬가지로도 90도로 세운 상태로서도 이런 마찬가지 운동을 반복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운동의 기본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상가염, 또 골프 엘보라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안쪽에 있는 근육, 굴곡근을 좀 신전식 잡아당겨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손등을 이제 위로 잡아당깁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같이 잡고 위로 잡아당겨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쭉 잡아당기고 있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그 굴곡근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스트레칭하는 효과를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안쪽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굴곡근이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손목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는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빈손, 맨손으로 하셨다가 좀 익숙해지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500cc 정도의 물병, 그다음에 1kg 정도의 아령을 들고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전시키는 근육을 이제 키워주어야 되는데요. 안쪽에 굴곡근 플러스 이제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근육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올리는 굴곡근 강화 운동 플러스 손목을 회전시켜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빈손으로 하셨다가 증상이 좀 좋아지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500cc 정도의 물병, 그다음에 아령을 가지고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 보시면 지금 아령을 가지고 손목을 굴곡근을 지금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칭으로 이제 충분히 좋아지지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인 경우에는. 물론 이 스트레칭은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도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근력을 좀 강화시켜줘야지만 다음번에 또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은 엘보를 알았던 분이라면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시면 또 재발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기 착용, 뭐 엘보 밴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착용하시게 되는데 착용하는 위치가 좀 정확해지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차신다고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뭐 이런 경우에 팔꿈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싸고 있는 그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올바른 착용법과 잘못된 착용법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잘못된 착용법을 보시면 팔꿈치를 구부려주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채워준 거고요. 잘된 착용법은 팔꿈치, 팔 오금이라고 하죠. 구부리는 밑쪽에 가서 채워주는데 일단 그 아까 뼈가 심줄이 뼈에 붙는 위치가 팔꿈치에서 만져보면 또 튀어나온 뼈 양쪽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의 아래쪽을 잡아주셔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보조기는 그 튀어나온 뼈 눌러서 제일 아픈 부위입니다.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약간 아래쪽을 눌러 주셔야지만 그 심을 손을 쓰실 때 심의 전달을 심줄로 가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손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평상시에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럴 때 팔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팔꿈치 밴드를 하고 좀 팔을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여름엔 답답하고 땀도 차고 가렵기도 하고 뭐 피가 안 통한다는 느낌이 가지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제 물리치료거든요. 뭐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 뭐 열치료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때 많이 쓰는 물리치료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체외 충격파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군데도 많이 하고, 뭐 엘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어깨라든지 뭐 허리, 무릎 주변, 뭐 발목 주변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초음파로서 충격을 줘서 심줄을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파라면 되게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팔꿈치는 뼈가 만져지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얇습니다. 근육이 적고. 그래서 근육이 적고 뼈가 바로 만져지는 분들은 충격파를 하면 좀 많이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나 횟수를 좀 줄여서 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 팔로 지금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리치료실에서 이제 초음파 장비에다 젤을 바르게 됩니다. 젤을 발라야지 초음파 충격이 팔에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부에 대고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는 최근에 좀 많이 쓰는 치료인데요. 고강도 레이저라는 치료거든요. 이것도 체외 충격파랑 비슷한 효과를 주긴 하지만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계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보통 냉각 치료, 크라이오세라피라 해서 냉각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여기 레이저가 나오는 빔이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빔을 유치하고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면 레이저가 이제 빔을 발사해서 안쪽 심부열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열감도 있고 아픈 부위에 닿으면 좀 아프다는 분도 있고 뭐 뜨거워진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체외 충격파보다는 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아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권하게 되고요. 보통 레이저 치료하면 이제 그쪽 달궈진 열 때문에 약간 화끈화끈거리기 때문에 크라이오세라피, 그러니까 냉각 치료를 해서 같이 열을 좀 낮춰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보면 이제 이 기계에서 이제 냉각된 이제 그 기체가 나와서 이제 이 주위를 바로 냉각시켜주고 하얗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해보면 시원하고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심줄을 아까 변성된 심줄의 염증을 가르쳐주고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레이저 치료도 마찬가지고 체외 충격파도 마찬가지로 심줄에 자극을 줘서 심줄에 변성된 심줄이 재생이 되고 재생이 돼서 정상의 심줄로 바뀌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촉진시켜주는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보존적 치료, 뭐 주사 치료 이외에 약물 치료나 이제 스트레칭 같은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등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많이 아플 때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사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주사 치료는 이제 크게 뭐 다음 4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식 치료라고 해서 플로로세라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주사제의 종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덱스트로즈나 뭐 포도당 같은 거 섞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손상된 심줄과 인대 이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들어간 조직 그 액체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손상된 심줄의 재생을 좀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통증이 꽤 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DNA 주사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PDRN 주사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는 그 피부 재생, 화상 입은 환자들 피부 재생은 효과적이다 해서 알려진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심줄이나 이제 그 인대 손상 때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라 해서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효과도 꽤 있고요, 좋고요. 이 DNA는 그 사람 DNA는 아니고요. 연어에서 이제 추출한 DNA를 가지고 잘게 조각된 분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바로 심줄이나 인대 손상된 부위에 맞게 되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염증을 반응을 좀 일으키면서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이제 뭐 DNA 조각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줄기세포들이 촉진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증명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그 통증을 줄이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데는 스테로이드만큼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는 없거든요. 그런데 통증만 줄여들지 심줄 재생하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뭐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거는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약물 치료, 쉬는 거 등등 포함해서 그런 물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과 두 번째 수술적 치료로 의해서 좋아지는 방법이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각각 이제 효과가 있다고 다들 논문들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주사 치료가 좋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았을 때는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금방 며칠 내로 통증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팔을 또 많이 쓰게 되었어요. 다 나은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심줄을 손상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그럼 더 아파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마다 주사를 맞는다, 2달마다 주사를 맞는다 하는 건 대부분 스테로이드 주사고요.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이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심줄이 손상을 받고 거기에 이제 석회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때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한정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팔꿈치, 테니스 엘보에는 쓰진 않고요. 정말 일을 해야 된다, 뭐 중요한 시합이 있다, 예를 들면 선수들이 그다음에 뭐 중요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안 된다,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이라고 해서 PRP라고 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치료는 이미 외국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특히 뭐 팔꿈치,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이외에도 많은 심줄 질환들에 이제서 뭐 사용을 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저희 이제 신의료 기술로 통과가 돼서 이제서야 팔꿈치에 한정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P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PRP는 이제 그 자기 피에서 이제 혈소판 있는 부분을 뽑아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P 약자는 오토로스 자기라는 뜻이고 자기 피를 뽑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플레이트릿 혈소판이 풍부한 플라즈마 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뽑았을 때 적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있는데 혈소판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의 혈장만 추출해서 주사를 하는 게 P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혈소판 농축 혈장 주입술이라고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혈소판에는 그 안에 이제 저희 혈소판의 역할은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응고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많은 뭐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성장 인자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과 성장 인자들이 상가염으로 인해서 손상된 심줄의 회복을 빠르게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치료가 되면서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1일 날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
특히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되는 경우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PR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PRP는 뭐 이렇게 체열을 합니다. 일단 자기 피를 뽑아서요. 보통 10cc 또는 20cc 정도를 뽑게 되는데요. 피양이 좀 많죠. 20cc까지 뽑으면.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에 넣고 원심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가라앉게 되고요. 혈구, 그러니까 혈장이 맨 위에 뜨게 됩니다. 이 혈장과 혈구 사이에 이제 그 혈수판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를 싹 뽑아서 주사하는 게 PRP입니다. 그래서 그 혈장과 적혈구 사이에 여기는 이 사이에 있는 혈수판을 뽑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치료 과정을 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PRP의 특징이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자기 피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겠죠. 자기 피에서 뽑은 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하거나 다른 뭐 이물질을 넣는 치료를 했을 때는 다른 부작용들, 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부 반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 피를 쓰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혈수판 안에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 또는 사이토카인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주사하게 되면 혈수판이 깨지면서 그런 물질들이 밖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밖으로 나오겠죠. 혈수판 밖으로. 그런 물질들이 심줄을 재생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심줄 재생을 위해서는 심줄 모세포에서 심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세포에서 분화돼서 심줄 세포로 가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줄 강화되고 손상된 조직, 심줄 조직을 치유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렇게 촉진을 빨리 그러니까 심줄의 재생을 빨리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통증이 당연히 빨리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지만 다른 주사 치료나 보존적 치료에 비교하면 그래도 빠른 시간에 그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재생작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술 회복이 뭐 수술보다는 간단하죠. 자기 피를 뽑아서 만들기는 하지만 또 회복도 그래도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자기 피를 뽑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P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PRP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키트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수판을 분리낼 수 있는 특수한 키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앰플은 피가 굳지 않도록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혈수판의 역할은 피를 굳히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피가 그냥 나와 있게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노출하게 되면 혈수판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피 응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응고 반응을 막기 위한 약을 꼭 같이 첨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응고 반응을 막는 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심 분리기는 PRP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원심 분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만드는 과정은 이제 체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팔입니다. 제팔을 가지고 직접 피를 뽑아서 PRP를 만드는 과정을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은 체열한 10cc 정도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cc 정도 체열을 하고 나서 아까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조심스럽게 혈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제 섞어주게 됩니다. 섞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 분리기 안에 집어넣고요. 원심 분리 안에 집어넣고, 이제 5분 정도, 3000rpm에서 5분 정도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적혈구는 다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고요. 위쪽에 혈장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여기 약간 분홍빛으로 보이는 여기가 PRP, 버피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레이트릿, 그러니까 혈수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추출을 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RP를 하고 이제 위에는 적혈구를 다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겠죠. 밑에는 적혈구를 쭉 따라서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은 그 사이에 혈장과 적혈구 사이에는 이 공간에 있는 얘만 따로 이렇게 뽑아내서 PRP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색깔을 보시면 이게 PRP고요. 그러니까 혈수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혈장이고 이게 일반 혈장이거든요.
색깔을 보면 약간 얘가 더 뿌연한 느낌이 좀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0cc를 채우를 하면 고작 1cc 정도 나옵니다. PRP라는 것도 1cc 좀 안 나왔죠. 저는 보통 1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RP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는 되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소 마취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국소 마취를 좀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를 해서 감각을 좀 무디게 한 다음에 심줄까지 무디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PRP 주사를 이제 바로 집어넣어서 심줄 안쪽에 잘 집어넣어서 이제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그 PRP 치술은 끝나는데요. 근데 PRP를 하고 나서도 통증이 상당히 아파하십니다. 3, 4일 정도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를 꼭 복용하시고 팔을 최대한 안 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심줄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주에 4주, 길면 6주 정도까지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는 최대한 팔을 안 쓰고 재생을 좀 심줄 재생 촉진시켜주고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최대한 덜 쓰라고 이제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PRP에 대한 설명까지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내상과염 만성으로 인한 염증 유발 차단 단백질 치료는 있나요? 염증 유발 차단 단백질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 그러니까 단백질 중 혈장을 분리해서 그쪽 집어넣는 치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서는 적용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치료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골프 엘보로 고생 중이나 많이 찾아보는데 원심성 운동과 스트레칭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스트레칭은 그 심줄 자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상을 받고 나면 모든 심줄은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흉터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 당겨주는 게 첫 번째 치료, 그러니까 그 치료의 첫 번째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줄을 잡아 당기는 역할이 스트레칭인 겁니다. 그래서 원심성 운동도 등심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과 스트레칭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 저는 그냥 저항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특히 자기 힘으로 직접 움직이는 치료를 하지 억지로 올리거나 그런 치료는 하지 그런 걸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하셨어요. 골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허리 디스크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손 쪽 전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다음에 골프를 어떻게 되냐 하는데 허리가 정말 많이 안 좋다면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다른 선생님도 특히 척추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척추가 좋지 않다면 허리를 비틀어서 이제 하는 운동인 골프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뭐 적절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골프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 하셨지만 통증이 좀 줄어들고 뭐 큰 통증이 없다고 하시면 골프 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최근 들어 팔꿈치 안쪽에 찌릿찌릿할 때가 있는데 연관된 증상일까요?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손바닥에 있는 여기 있는 신경, 그러니까 정중신경의 신경이 손바닥 터널을 지나갈 때 이 터널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통 이제 정중신경의 신경이 이제 지나가고요. 팔꿈치 안쪽에는 아까 뭐 테니스 엘보가 골프 해볼 때 아픈 위치 말고 그 아래쪽으로 신경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튀어나오는 뼈와 그 팔 뒤꿈치 뼈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 사이를 만져보면 뭐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 뭐가 말랑말랑 만져지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만약에 팔꿈치 안쪽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팔꿈치 안쪽에 이제 척골신경, 이제 여기가 뭐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병은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인 경우에 이런 찌릿찌릿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팔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안쪽 근육, 그러니까 아까 골프 해볼 때 썼던 이 굴곡건, 이 근육이 자극을 많이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신경을 자극받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논문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엘보 때문에 저릿저릿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꿈치 터널 증후군 때문에도 연관돼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인님께서 필기를 많이 해서 손목이 아프면 밴다는 것 외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나요? 뭐 필기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결국 손을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손목 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손목에 이제 심줄을 많이 사용했다, 사서 아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사용 증후군의 하나거든요. 많이 써서 아픈 건 솔직히 덜 쓴 수밖에 없는데 뭐 공부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필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밴드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손을 많이 쓰셔야 될 때는 밴드라고 필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아프면 뭐 손등이 아플 수도 있고 손 아래쪽이 아플 수가 있는데 그 아픈 부위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뭐 정말 많이 아프시면 그냥 소염제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주사 치료나 그런 물리 치료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마구님이 PRP는 PDR에는 대체가 불가능한가요? PRP 대신 PDR을 맞으면 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PRP와 PDR에는 그냥 같은 주사 치료로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PDRN이라는 거는 연어 정제에서 추출해서 DNA만 이제 추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DNA만 가지고 이제 그 주사를 했을 때 DNA 조각들이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있는 성장 인자들을 끄집어낸다, 촉진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대체는 할 수 있겠죠. PRP가 정 힘들고 하면 대체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한 효과 면에서는 PRP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PDR에는 어차피 사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DNA가 물론 모든 생물의 DNA는 똑같습니다.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동물에 추출해서 가지고 왔을 때 약간 이물 반응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주사 맞은 부위가 뻘겋게 되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 PRP는 장점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물 반응이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두 번째로는 한정된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이제 혈소판이 들어가서 깨지게 되면 정말 많은 그 성장 인자들과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PDRN을 맞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줄 재생하는 그 속도나 능력, 범위는 훨씬 더 월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체는 가능하죠. PDR는 대체를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PRP가 훨씬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제대로 골프 운동하는 팁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골프 뭐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드리기 힘들지만 골프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골프 치다가 팔꿈치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 전에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좀 일찍 가셔서 사우나 한번 하시고 가시라고, 사우나에서 따뜻한 찜질 좀 하셔서 근육 좀 풀어주고 충분히 심줄이나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팔꿈치 뭐 뒷땅 치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충격이 가게 되면 팔꿈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건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겠고, 저는 항상 그 라운딩 전에 꼭 먼저 일찍 도착하셔서 사우나 하시고 스트레칭 좀 여러 번 하시고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운동하시고요. 운동 끝나고 나서도 꼭 스트레칭 하시고 그다음에 뭐 사우나 하셔서 꼭 풀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다른 부위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골프를 정말 잘 치기 위해서, 저도 잘 못 치기 때문에 잘 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다른 주사들의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DNA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많이 씁니다. 여러 통증을 바로 줄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뭐 치료를 했는데 주사 맞았는데 통증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병원에 잘 가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통증을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쓰시는 선생님도 많고,
저도 뭐 통증 아까 말한 통증 아주 심한 분들은 선택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은 빨리 좋아집니다. 빨리 좋아지지만 심줄 재생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염증만 빨리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재발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 좋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줄에 잘못 주사를 맞거나 팔꿈치 특히 바깥쪽 테니스 엘보 때 바깥쪽 심줄 말고 안쪽에 인대가 또 붙어 있습니다. 팔꿈치를 잡아주는 양쪽 인대가 축부 인대가 있는데 그쪽에 주사를 반복적으로 잘못 맞게 되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심줄이 끊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열되면 팔꿈치가 좀 덜렁덜렁하고 불안정하다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또 사소한 부작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색깔이 이제 변성이 됩니다. 피부 색깔이 약간 분홍빛 또는 약간 빨간빛으로 변성이 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가 멜라닌 색소를 확 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주변 조직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주사 맞은 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두드러지게 뼈가 더 튀어나왔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스테로이드를 맞았다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사 맞고 바로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저는 권장하진 않고요. 프롤로 치료는 보통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증도 있고 치료에 좀 기간이 오래 걸고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운동선수 치료도 많이 하시나요? 네, 어떤 환자를 많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저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손 다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팔꿈치나 어깨, 팔꿈치는 좀 있지만 어깨 손상 받고 저는 뭐 골프 선수들 손목이나 손가락 아픈 경우들 좀 많이 보게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음악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봅니다. 뭐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하시는 분들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운동선수들보다는 다른 거 더 많이 본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의 온열 찜질 괜찮은가요?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의 첫 번째는 열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성기,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열감이 너무 화끈화끈한 경우, 급성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치료는 다 온열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꼭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 오셔서 진료를 딱 하게 되면 첫 번째 보존적 치료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뭐 스트레칭 알려드리고 스트레칭 하세요. 팔 쥐도 덜 쓰세요. 세 번째로 팔꿈치 밴드 하시고 팔 쓸 때는 꼭 쓰세요. 네 번째는 따뜻한 찜질 하세요. 꼭 얘기를 하거든요. 약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뜻한 찜질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또는 뭐 다른 이제 많이 사용해서 과사용 때문에 섰던 거 아까 필기를 많이 해서 손이 아프다고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이제 그 많이 써서 아픈 거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온열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묵만님이 헬스를 하는데 삼두근 운동을 하면 팔꿈치 부분이 계속 아픈데 한 4주 정도 됐고 안 됩니다. 팔꿈치의 어느 부분이 이제 아프신 딱 보면 삼두근이기 때문에 팔 뒤꿈치 부분일 겁니다. 팔 뒤꿈치. 그러니까 삼두 근육이 다 뒤쪽에 있는 근육이고 얘가 붙는 부위가 여기 뼈 튀어나온 부분 바로 아래쪽에 붙거든요. 아마 여기가 아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헬스할 때 삼두근 부위 통증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그 운동을 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켜보셔야 되고 운동 안 하고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대부분 경우 삼두근이 이제 심줄이 붙는 곳,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쉬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온열 치료,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운동을 쉬고 이제 그런 찜질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신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 방문하셔서 지금 현재 심줄 상태가 어떤지 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심줄염뿐만 아니라 팔꿈치 뒤쪽에는 물주머니가 하나 있거든요. 저맥낭이라는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완화가 안 되시면 병원 가셔서 꼭 진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님께서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좀 있는데 보통 어떤 치료를 하나요? 통증이 한 2년 됐고 지금 2년 됐으면 꽤 오래되셨네요. 당시에 주사 맞고 좀 나아졌긴 했는데
너무 잠깐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스테로이드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잠깐 좋아졌다고 하셨던 거 보니까요. 손으로 가져다 대기만 해도 전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건 아까 전에 그 질문하셨던 분, 팔꿈치 안쪽이 뭐 쩌릿쩌릿하다고 했던 분과 같은 거의 질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팔꿈치 안쪽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손목을 구부리고 잡았던 그 굴곡권을 근육이 있고, 얘가 튀어나온 뼈에 붙어 있고요. 그 밑으로 신경이 바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쪽 만져보면 뭐가 하나 만져지는 게 신경이거든요. 그 신경이 이제 쩌릿쩌릿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신경에 일단 문제가 생기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안쪽 통증이 근육에 있는 통증인 건지, 그러니까 심줄에서부터 시작돼서 통증인 건지, 아니면 팔꿈치 터널 안에 있는 신경 때문에 오는 통증인 건지 일단 첫 번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기가 올라온 통증이라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좀 의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을 펴고 지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팔꿈치를 9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이 안쪽으로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신경이 눌린다는 소리는 결국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 터널 안쪽에 그러면 더 저려옵니다. 이걸로도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90도 이상 구부리고 한참 있어 볼 때 손이 저려온다, 또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줄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 자극을 줬기 때문에 저릿한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상담 글만 봤을 때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쪽 진료를 꼭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관절이 아파서 고생인데 통증 주사 효과가 있을까요? 고관절은 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정형외과 그냥 전문의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관절이 아픈 부위가 어디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관절 안쪽에, 그러니까 고관절도 일종의 관절이거든요. 볼앤 소켓 관절, 이런 식으로 관절이 이루고 있는데, 관절 안쪽에 염증 때문에 한다면 관절 안쪽에 뭔가 치료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고관절 주변을 보면 엉덩이 근육이 있고 허벅지 근육이 있고 되게 큰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거나 달리거나 한 발로 서기 위해서 체중을 지탱하기 위한 근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근육의 문제인지, 또 이제 또 엉덩이 주변에는 점액낭이라고 해서 쿠션 조직을 하는 역할, 그 조직들이 많거든요. 뼈와 뭐 근육 사이, 그다음에 피부와 근육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 이 사이에서 이제 점액낭이 있으면서 마찰도 줄여주고 충격을 좀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통증이라고 해서 다 통증 주사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관절 안쪽에 문제가 있다, 뼈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 그럼 통증 주사보다는 다른 치료를 약물 치료는 다른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근육이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물리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점액낭이나 뭐 심줄이 뼈에 붙는 곳에 석회가 생겨서 아프다, 석회성 건염 같은 게 자주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통증 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지만 그 다음에 통증 주사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보통 방문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거의 다 이제 답변 드린 것 같고, 자, 이제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 아까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도 이제 오후에 한 분, 그 테니스 엘보 환자분 수술했던 건데, 아까 MRI 사진 보여드렸던 환자분이 오늘 제가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그 변성된 심줄, 찢어진 심줄을 다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이제 깨끗한 심줄기를 봉합을 다시 해서 조직 재생시켜주고 도와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좀 가렸습니다. 제가 좀 징그러울 것 같아서 수술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시죠? 일부러 뿌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변성된 심줄을 다 드러내고요. 다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잘라낸 심줄을 깨끗한 부분만 남겨서 봉합을 해서 이제 그 깨끗한 조직끼리만 재생될 수 있도록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석 치료가 이제 방법은 이렇게 완전히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시경으로 관절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요. 저는 내시경보다는 이렇게 열어서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더 좋아하고, 수술은 이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요. 수술하게 되면 증상이 아까 효과적으로 좋아집니다. 뭐 회복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심줄이 아무는데 보통 6주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6주 정도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물론 재활 치료도 필요합니다.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딸기 80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최근에 키보드, 물건 등 반복된 작업으로 수근관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건도 떨어뜨리십니다. 치료 말고 주사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이, 그러니까 수근관이 손목 터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근관 증후군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건데,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손목 터널은 여기 위치합니다. 이 부위에 손바닥, 손목 사이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바닥은 이제 손등 뼈가 이제 손목뼈가 바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아래는 이제 인대, 횡수근 인대라 해서 질긴 인대가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터널이 이제 한정된 공간이겠죠. 이 안으로 손가락 움직이는 심줄 9개가 지나가는데요. 손가락은 끝마디 구부린 심줄과 중간마디 구부린 심줄 다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손가락에 2개고 엄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래서 9개의 심줄하고 신경이 지나갑니다. 신경은 정중신경의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한정된 터널 안에서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손을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에 관해서도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왜냐면 여성분들한테 이 병이 많이 생기고 폐경 이후에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돼 있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이 안에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수근관 증후군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하다는 소리는 근육이 손에 마비가 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근육이 떨어져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적 치료 전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손을 좀 덜 쓰셔야겠죠. 덜 쓰셔야지 여기 압력이 떨어질 테니까 덜 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온찜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온찜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 쪽 약을 이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는 이 신경하고 터널 사이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신경의 압력을 줄여주고 터널 압력을 신경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고요. 신경 쪽에는 뭐 주사법 중에 하나 스테로이드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하게 되면 압력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은 바로 좋아집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금방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 언제 재발하냐? 재발하지 않고 한번 주사 맞아서 끝나면 좋아요. 저도 왼손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사 치료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못하니까 이제 그 다른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사 치료했는데, 주사를 하게 되면 증상은 바로 좋아져요. 시간이 가면. 근데 지금까지는 재발하지 않고 한 2년 정도 지금 전 주사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면 첫 번째 치료는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재발했을 때 그때 수술을 살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시는 건데, 뭐 손가락 감각이 괜찮고 손에 힘이 빠진 게 없다고 하고 뭐 마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 주사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인님, 아까 질문의 답이시군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는데 손으로 가자면 전기가 오르는데, 이건 아까 그렇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터널 증후군은 일단은 뭐 지금 이쪽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닿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컴퓨터나 뭐 이런 작업할 때 팔꿈치가 안쪽에 땅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 띄워놓도록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팔을 펴고 지내셔야 됩니다. 9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이게 압력이 높아져서 신경이 꼭 눌려서 저리는 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최대한 펴고 지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약물 치료 도움이 됩니다. 파스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특히 척골신경은 지배하는 영역이 새끼손가락 쪽이거든요. 이쪽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손 안에 있는 근육, 엄지를 이렇게 붙였을 때 튀어나오는 이 근육이 약해진다, 손에 힘이 빠진다 하면 그건 일단 신경 마비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저린 게 문제라면 지금처럼 자극만 주지 않고 팔을 좀 펴고 지내시고
지내보셔서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만 하셔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린 증상이 지속되거나 그다음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손에 힘이 빠진다면 그거는 좀 그러니까 특히 손을 전문하는 병원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수부 전문의들이 계신 곳 그쪽을 가셔서 진료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딸기80님 손목 터널 방아쇠 수지 질환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서 1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흔한 질환이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병인데 별개의 병입니다. 별개의 병이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에 문제가 있는 병입니다. 손목 터널 내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손 저림 증상이 생기는데 그 정중신경은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반이거든요. 이 안쪽까지만. 이쪽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근육, 엄지손가락에 있는 두툼한 이 근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사용하는 게 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도 당연히 이쪽 손목 터널 쪽으로 치료를 하고 신경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 구부린 심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구부린 심줄이 엄지는 한 개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손가락들은 두 개씩 지나가거든요. 끝을 구부린 심줄, 중간마디 구부린 심줄. 근데 손가락 심줄이 여길 따라 쭉 지나가는데 피부 밑에 바로 심줄이 있으면 손가락 움직일 때마다 심줄이 다른 데 움직일 수 있겠죠. 붕 뜰 수 있고 그러니까 기능에 매우 저하가 되기 때문에 터널이 있습니다. 심줄이 지나가는 터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이름이 있는데 그 방아쇠 손가락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터널 그러니까 손가락과 손바닥에 붙어 있는 이 부위, 딱딱하게 만져지는 이 뼈가 있는 부위, 여기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A1 활차, A1 도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터널 안으로 심줄 두 개가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심줄 자체 손을 많이 쓰거나 특히 이 부위가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터널 안쪽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터널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좁아지면 심줄이 여기서 잡히게 돼요. 손가락에 걸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방아쇠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줄에 염증이 생겨서 터널이 좁아지고 좁아진 터널이 심줄을 붙잡기 때문에 손가락이 덜 움직이고 통증이 생기는 병이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과 방아쇠 손가락은 좀 다른 병이고요. 물론 둘 다 손을 많이 써서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개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고 손 덜 쓰면 좋아지고 여러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면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다. 손을 많이 쓰거나 팔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고 뭐 이름이 붙어있지만 골프를 쳐서 테니스 쳐서 생기는 병은 꼭 아닙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 엘보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프로 선수들은. 그래서 많이 쓰는 과사용 때문에 생긴다고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치료의 첫 번째는 안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덜 써서 심줄 회복을 촉진시켜 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를 이제 그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여러 물리 치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그다음 비로소 수술적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린 PRP라는 주사는 자기 피를 뽑아서 자기 피 안에 있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만 뽑아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자기 몸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이용한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그다음에 통증 회복도 그러니까 재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비교했을 때는 더 빨리 통증이 좋아질 수 있고 심줄 재생이 촉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봤는데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변성된 심줄을 절개해서 없애고 안 좋은 걸 없애버리는 거죠. 좋은 것끼리만 이렇게 만들어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질환들 이외에 다른 수부 질환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트롤 통제력 상실